악어는 태초부터 위험과 존경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단단한 몸과 치명적인 이빨 때문에 늪지대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포식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악어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기업 중 하나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악어를 두려워하던 것에서 어떻게 악어 가죽으로 만든 가방에 수천 달러를 지불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국적인 별미로 여겨지고 해외 시장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악어 고기는 어떨까요? 이 흥미로운 모험을 통해 악어 산업 사육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악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존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수백만 마리의 생명이 품질, 효율성, 그리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도록 엄격하게 통제되고 설계된 산업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현대악어 농장의 신비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과학, 생물학, 공학이 어우러져 이 파충류를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키우는 곳입니다. 모래 속에 묻힌 작은 알에서 시작하여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공되거나 패션 업계에서 수만 달러에 팔릴 수 있는 악어의 살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세심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악어 농장에 대해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잊어버리세요. 악어를 키우는 농장에는 소도, 트랙터도, 들판도 없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만 한 곳도 있는 이 고도로 보완된 시설의 모든 면적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를 사육하여 얻을 수 있는 부를 극대화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등의 나라에 있는 이 농장에서는 매년 수만 마리의 악어가 사육됩니다. 이 악어들은 모두 생후 초기부터 통제된 환경에서 사육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양뿐만 아니라 그 정교한 사육 방식입니다. 모든 현대식 농장에는 부화 공간, 치어 사육장, 어린 닭 사육장, 성체용 인공 연못 등 각 발달 단계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최상의 피부 품질과 동물 건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수로는 섭씨 28도에서 32도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자연 서식지를 시뮬레이션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펜스는 철근 콘크리트로 제작되었으며 이중 경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하나의 오리로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어는 면밀한 관찰의 대상입니다. 각 악어마다 식별 코드가 부여되고 식단, 체중, 행동,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이는 효율성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고급 가죽은 흉터, 감염 또는 흠이나 결점이 전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마르크 때문에 그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농장들이 단순히 가죽과 고기 생산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농장은 가죽 품질 변화나 동물의 면역 저항성을 연구하는 유전자 연구센터 역할도 합니다. 그들은 대학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료, 수온, 인공 조명 등의 조건을 조정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봉지가 5만 달러 이상에 판매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 모든 선택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조 구성부터 정확한 급이 시점까지 모든 것이 특정 임무에 맞춰 조정됩니다. 야생을 사치로 탈바꿈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가진 통제력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알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농장에서 악어 사육은 겉보기에 원시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업계 전체에서 가장 표준화되고 섬세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암컷은 짝짓기 기간 동안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둥지로 옮겨집니다. 자연 서식지를 모방하고 번식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인공 석호는 고운 모래로 둘러싸여 있으며 자연 환경과 유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암컷은 종에 따라 한 번에 30개에서 80개까지 다양한 크기의 알을 낳고 나면 고도의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일꾼들은 알이 둥지에서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알을 모으는 작업은 빠르고 정확하며 매우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각 알의 윗부분에는 처음 놓인 방향을 나타내는 점이 있습니다. 배아가 움직이거나 뒤집히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말은 천으로 세척한 후 살균된 톱밥을 덮은 트레이에 넣습니다.
그 후 이 트레이드를 기후가 조절되는 배양실에 넣어 75일에서 90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 온도와 습도를 미리 정해진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미래에 태어날 악어의 성별은 유전자가 아니라 온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섭씨 32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수컷과 암컷 모두 태어납니다. 부화 과정 내내 센서가 각 먹이를 면밀히 감시합니다. 어떤 편차라도 발생하면 수십 마리의 새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방에는 전기 및 수동 백업 장치가 모두 장착되어 정전 시에도 과정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부화 시간이 다가오면 알에서 미세한 진동이 들립니다. 여기 신호가 표시됩니다. 악어처럼 작은 동물들은 등껍질 안에서 높은 소리를 내어 보호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과 동시에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는데 최대 3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기의 첫 며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어린 악어는 사나운 성격에도 불구하고 매우 연약합니다. 악어는 난방, 정수, 조명 조절이 가능한 특수 수조에 사육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접촉만 허용됩니다. 이는 악어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부화한 악어는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큰 투자로 간주됩니다. 신생 시기를 마치면 악어는 활발한 성장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작고 연약한 파충류에서 2m 이상까지 자랄 수 있는 장대한 생명체로 성장하는 진정한 전환점입니다. 생후 6개월 동안은 고품질 단백질, 닭고기, 다진 생선 또는 잘 만들어진 사료로 구성된 식단이 제공됩니다. 정해진 간격으로 매일 먹이를 주면 신진대사가 조절되고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듭니다. 먹이 공급은 매우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수조나 케이지는 엄격하게 준수되는 고유한 먹이 공급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어의 체중, 나이, 활동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료량을 결정합니다. 과도한 사료 공급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고기의 질감과 피부의 유연성을 변화시킵니다. 사료를 너무 적게 주면 긴장감과 포식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료의 양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악어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특정 악어종은 본래 더 공격적이거나 지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체들을 분리하는 것은 싸움, 물림,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러한 모든 위험은 상업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갖춘 농장은 각 동물의 이동 패턴을 검사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생후 1년이 지나면 사료 급여 빈도는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어들지만 사료의 질은 향상됩니다. 현재 사료에는 가죽의 품질과 근육의 강직도를 향상시키는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완벽한 가죽과 살코기, 그리고 탄력 있는 육질로 구성된 최종 제품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식가들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고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환경의 온도도 중요한 요소이며 영양소도 중요합니다. 악어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주변 환경의 열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소화가 느려지고 결국 성장이 멈춥니다. 이 때문에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단순히 거대한 동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균일한 동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명품 시장에서 균일성은 사치가 아니라 수요이기 때문에 균일성은 필수입니다. 악어는 2~3년 동안 성장하여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가공에 적합한 크기에 도달합니다. 이 단계는 전체 제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단계입니다. 윤리적, 동물 복지적 이유뿐만 아니라 어떤 오류라도 가죽을 손상시키거나 고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축 과정은 보호, 속도, 정확성을 모두 고려한 엄격한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첫걸음입니다. 전기 충격은 대부분의 현대 농장에서 동물의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여 동물을 명백한 신체적 손상 없이 의식을 잃게 하는 시술입니다. 볼트나 특수 타격을 사용하여 두개골에 통제된 손상을 가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들보다 널리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고 다루기 쉽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악어를 기절시킨 후 도축장으로 이송하기 전에 끈으로 고정합니다. 동물이 아직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빠른 출혈을 유도하기 위해 경동맥이나 목덜미를 깨끗하게 자릅니다. 이는 동물의 의식을 잃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가 제대로 배출되어 고기의 색과 질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도체에서 피를 뽑는 것으로 시작하여 초기 세척 과정을 거친 후
가장 중요한 단계인 가죽 벗기기로 이어집니다. 악어 가죽은 다른 동물의 가죽과 달리 배에서 등까지 가죽을 자릅니다. 복부는 유연하고 균형 잡힌 질감으로 인해 가장 높은 가치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용 칼날과 고정밀 장갑은 베임, 찢어짐, 극힘 등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의료진이 사용합니다. 단 하나의 흠집만으로도 가죽의 가치가 7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는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품질 관리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수행됩니다. 가죽을 제거한 후 크기를 측정하고 고압수로 세척한 후 최종 보관 장소에 따라 염장 또는 냉동 보관합니다. 가죽 제거 및 도축 과정이 완료되면 살과 가죽은 최종 검사를 거칩니다. 악어의 각 구성 요소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악어 가죽은 회수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 화려한 패션의 세계로 옮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나 밀라노의 부티크로 보내지기까지는 2주에서 3주가 걸릴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존 기간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혈흔, 지방, 조직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가죽을 차갑고 가압된 물로 세척합니다. 그 후 강한 염장이나 급속 냉동 과정을 거쳐 보존하는데 두 과정의 차이는 최종 무드질 공장과의 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2단계 다음에는 무드질 태닝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는 원피를 튼튼하고 유연하며 오래 지속되는 가죽으로 만드는 정교한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죽은 일련의 화학적 또는 효소 처리 과정에 담가 콜라겐 섬유를 풀어 안정화시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무드질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로뮴은 더 널리 사용되고 처리 속도가 빠르며 식물성 탄닌은 환경 친화적이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가죽의 부패를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단계는 무드질 후 진행되는 깎기입니다. 각 가죽의 두께는 사용 목적에 따라 고정밀 기계를 사용하는 기술자들이 0.8mm에서 1.2mm 사이의 범위로 조정합니다. 고급 제품 생산에는 모든 가죽의 두께와 질감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 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각 가죽은 강한 빗줄기 아래에서 수작업으로 검사됩니다. 추가 개발을 위해 선별되는 가죽은 표면이 깨끗하고 복부 비늘이 뚜렷하며 눈에 띄는 흔적이 없는 가죽입니다. 다음은 염색 및 제품 완성 단계입니다. 균일한 색상이나 그라데이션, 메탈릭 마감, 빈티지 효과와 같은 특정 처리 방법을 가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균일한 색상도 선택사항입니다. 염료가 가죽 본연의 질감을 손상시키지 않고 가죽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회전 드럼을 사용하거나 직접 염료를 도포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는 가죽의 다림질, 광택 또는 왁스를 입히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스러운 광택을 내기 위해 손으로 오일을 바르기도 합니다. 악어 가죽 제작 과정은 정확성, 과학, 그리고 미학의 교양곡과 같습니다. 악어 알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하여 완제품을 담은 봉지로 마무리됩니다. 모든 컷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1cm의 크기도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악어 산업 축사는 인간의 독창성이 원시 자연을 어떻게 고도로 공학적이고 수익성 있는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키는지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부화 및 사료 공급 프로토콜부터 기후 조절 및 유전자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깃든 정밀성, 효율성, 그리고 기술적 정교함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수온과 수조의 각도까지 모든 디테일이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조정된다는 사실은 인류가 한때 길들여질 수 없다고 여겨졌던 환경을 정복하는 데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숙달은 심각한 윤리적, 생태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책임감 있게 이용하는 것과 생명체를 단순한 사치품으로 전락시키는 것 사이에 선을 넘은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윤리적 차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절시키고 정밀하게 가죽을 벗기는 절차가 고통을 줄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 전체는 필요성보다는 인간의 허영심과 배타성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식품으로서 악어 고기는 요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가방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1년 수입보다 더 비쌀 수 있는 고급 가죽 산업은 깊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의 생명에 대한 이러한 부와 가치의 집중은 보존에 대한 맹점을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야생악어 개체군을 보호할 수 있지만
사육은 자연이 오로지 돈벌이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정상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균형의 여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산업적인 악어 사육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강력한 윤리적 감독을 받는다면 본질적으로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장들이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습지 보호, 생물 다양성 보호, 그리고 지역 사회 개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다면 이 산업은 더욱 방어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추적 가능성과 엄격한 복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거래가 비밀리에 착취적인 행위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 해결책은 대규모 동물 사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궁극적으로 패션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 소재, 즉 생명공학 가죽이나 실험실에서 재배한 가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 입장은 신중한 비판입니다. 악어 사육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탁월함은 인정하지만 윤리적 책임보다 지위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간의 야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에 문제는 악어를 정밀하게 사육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자연, 산업, 그리고 인간의 욕망 사이에 더 깊은 관계를 제고하지 않고 이 모델을 추구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진보의 척도는 효율성뿐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이 사치 시장을 넘어 공정성, 생명 존중,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차가운 유럽의 바다에 거대한 침입자가 조용히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수면 위로 부드럽게 떠다니고 차가운 푸른 빛이 바닷속 바닥을 비추고 있습니다. 킹크랩은 최고의 포식자이자 심해에 불타는 붉은 보석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바다는 생존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괴물들의 전쟁터이기도 하며 그들의 모든 행동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눈앞에서 킹크랩의 매혹적인 세계로 이어지는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북반구 해역을 장악하고 미국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는 침입성 로얄 크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피오르드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동안 킹크랩이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조용히 해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몸 길이가 약 10cm에서 15cm에 달하고 더듬이가 매우 예민한 거대 개인 파라리토데스 콘샤티쿠스는 1970년대 후반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유입되어 북유럽 해역으로 빠르게 유입되었습니다. 낮과 밤 모두 효과적으로 사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약 9.6km를 이동합니다. 게다가 암컷 한 마리가 매년 최대 40만 마리의 유생을 낳을 수 있어 그 침입 속도는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부서진 조개 껍질과 사라진 불가사리는 다이버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침입종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거대개는 환경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매 시즌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얼음으로 뒤덮인 해저에서부터 고급 식탁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킹크랩의 근육질 다리와 극도로 민감한 더듬이는 북유럽 해저의 옅은 푸른빛이 해저를 비추는 가운데 모든 모래틈과 바위 틈을 활공할 수 있습니다. 킹크랩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퇴적물을 계속 파헤쳐 불가사리, 성게, 그리고 수많은 다른 생물들을 포함하여 해저에 묻힌 다양한 종들을 발견하고 포획합니다. 킹크랩 한 마리가 하룻밤에 불가사리 수백 마리를 먹어치울 수 있으며 이는 북극해의 섬세한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모든 포식 행위는 생존 전략일 뿐만 아니라 이 종의 압도적인 힘과 놀라운 속도로 침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광범위한 생태학적 함의와 예상치 못한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북유럽 해저에 서식하는 암컷 킹크랩은 거의 1년 동안 알을 품고 있으며 수컷 킹크랩은 이를 경계하며 보호합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수십만 마리의 유생이 바닷물 해류를 따라 떠다니며 생존을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린 개는 성장하기 위해 탈피 과정을 거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리를 잃은 개는 다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 자라는 데는 4년에서 7년이 걸리며 최대 20년에서 3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약 40만 마리의 유생을 낳을 수 있습니다. 킹크랩은 뛰어난 적응력과 강력한 번식력으로 빠르게 서식지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킹크랩이 유용한 경제적 자원인지 아니면
규제가 필요한 환경에 위협이 되는 존재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북유럽의 차가운 바닷물에서 킹크랩 조업 시즌이 시작되면 전문 어선들이 이른 아침부터 항구에서 출항합니다. 선원단은 일반적으로 6, 8명으로 구성되며 각 선원은 특정한 책임을 맡습니다. 해저를 스캔하는 GPS 위성 항법 시스템과 소나 장비를 사용하여 선박을 피오르드를 통과하는 바다로 인도하고 이전에 확인되었거나 최근에 발견된 계잡이 장소를 수색합니다. 개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 도착하면 선원들은 견고한 강철 프레임으로 제작되고 튼튼한 그물망으로 코팅된 수백 개의 거대한 통발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각 통발의 무게는 약 50, 60kg입니다. 그들은 신선한 청어나 대구로 만든 미끼를 가두리 안에 넣습니다. 생선의 자극적인 냄새는 상당히 멀리 있는 게를 유인합니다. 각 가두리는 긴 케이블을 사용하여 서로 연결합니다. 케이블 끝에 버너와 위치칩을 부착하고 부표에 묶어 케이블이 바다를 덮은 얼음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해저에는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채광선이 있으며 이 채광선을 만들기 위해 통발들이 수십 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치 후 배는 다른 위치로 이동하거나 닻을 내려 대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통발은개가 이동할 수 있도록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물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로저 점수는 3, 1이었습니다. 3, 2, 1. 오늘이 먹이 공급 구역에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개를 잡아야 합니다. 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면 작업반은 유압 크레인을 사용하여 큰 게장을 플랫폼으로 옮깁니다. 각 게장에는 짙은 붉은색 껍질과 길고 근육질의 다리를 가진 성숙한 개 20, 3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마침내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즉시 개들이 식탁으로 옮겨져 분류됩니다. 알이나 어린 개를 품고 있는 암컷 개들은 엄격한 보존 기준에 따라 바다로 돌려보내지고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크기에 도달한 개들은 보존됩니다. 보관된 개의 무게를 측정하고 생산량을 기록한 후 가공될 때까지 생존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상 냉해수 탱크에 보관합니다. 단 몇 분 만에 영하로 온도를 낮춰 고기의 풍미와 품질을 보존할 수 있는 급속 냉동 기술을 갖춘 선박도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50톤에서 100톤에 달하는 게를 수입할 수 있으며 시장 가격은 킬로그램당 20달러에서 30달러 사이로 총 가치는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오류라도 생산량과 품질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획, 포획, 어구, 수집, 분류, 보존을 포함하는 전체 과정에는 원활한 조율과 수년간 축적된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킹크랩 개체수 폭발과 북부 해역의 외래종 확산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백만 달러 규모의 가공 산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킹크랩은 어선에서 바로 공장의 차가운 해수 탱크로 옮겨져 신선하고 활력 넘치는 원래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킹크랩이 차가운 바다에서 채취된 후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엄격한 선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완벽한 개만 가공 과정을 거치고 약하거나 손상되었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개는 폐기됩니다. 껍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고압 해수로 세척한 후 자격을 갖춘 개는 압력 오븐에서 삶거나 쪄냅니다. 이 오븐의 온도와 시간은 개의 본래 풍미와 탄력 있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관리됩니다. 급속 냉각 과정 직후 개는 다리 제거, 살 제거 또는 통째로 보관됩니다. 이후 진공 포장되고 추적 가능한 라벨을 부착한 후 영하 18도에 냉동 창고에 보관되어 수출될 준비를 합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킹크랩은 콜드 체인을 통해 전 세계 고급 시장으로 운송되어 결국 저녁 식탁의 사치품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는 또한 이 침입종이 특히 미국 연안 해역에서 이야기하는 심각한 생태 파괴와 더불어 거대한 상업 산업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개는 자연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과 경제적 가치 추구 사이에 존재하는 섬세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킹크랩의 역사는 현재의 상업적 가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어획과 산업적 규모의 가공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은 생산 라인의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학적 연구의 주제입니다. 이 연구는 킹크랩이 이토록 광범위하게 번식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줍니다. 실험실 압력 시험에서 왕개 유생은 섭씨 118, 20도의 높은 온도에서도 놀라운 생존력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해저 약 1,000m 깊이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연구 결과는
왕개 유생이 극심한 환경에서도 계속 번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과학자들이 처음 예측했던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예측에 사용되는 모델은 왕개가 북쪽 수로를 계속 지배할 뿐만 아니라 더 따뜻한 수역에 적응하여 서식지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극한의 온도를 견뎌내고 깊은 수심에서 서식하며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 종은 잠재적인 생태적 위협일 뿐만 아니라 미래 양식업 분야에 큰 경제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킹크랩은 환경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귀중한 자원입니다. 킹크랩의 적응력과 확장 능력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특히 킹크랩은 바다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동시에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 생각에 킹크랩 이야기는 경제적 기회와 생태적 책임 사이에 흔히 존재하는 이중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으로는 적응력, 빠른 성장, 그리고 높은 상업적 가치 덕분에 킹크랩은 엄청난 수익성을 자랑하는 자원입니다. 해안 지역 사회와 어획, 가공, 수출 산업에 있어 킹크랩은 중요한 소득원, 기술 발전, 그리고 고용 창출의 원천입니다. 꼼꼼한 포획, 분류, 가공 과정은 야생종을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교함과 규율을 강조하며 자원 활용에 있어 인간의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생태학적 파급 효과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킹크랩의 포식적 행동과 다산성 번식은 토착 생물 다양성의 명백한 위협입니다. 불가사리 개체수를 급감시키고 취약한 해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킹크랩의 능력은 경제적 이득이 환경적 균형을 희생해야 한다는 잠재적 위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외래종은 천연자원 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갈등을 드러냅니다. 이익을 위해 종을 착취하려는 욕구와 생태계 온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 사이의 갈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격한 생태적 감독 없이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이 장기적인 환경 파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에서 해결책은 상업적 이용과 생태적 통제를 결합한 신중하게 조정된 전략에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규제된 어획량 할당량을 개발하고 킹크랩이 지역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양식 관행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면 킹크랩을 통제된 환경에서 양식할 수 있어 야생 개체군에 대한 압박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된 킹크랩을 마케팅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킹크랩 이야기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큰 교훈을 반영합니다.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은 상반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합니다. 킹크랩의 침입은 인간의 유입이 초래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책임감 있는 혁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 침입적 경이로움을 경제적 효용과 환경관리의 균형을 이루는 모델로 만들려면 과학에 기반하고 생태윤리를 따르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